네,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사실은 막 걱정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저는 이제 용봉 포럼에 잘 모르고 이 포럼에 회원들이 있으니까 연락을 따로 안 드려도 많이 회원들이 이렇게 중심돼서 하고 있겠지? 이러고 딱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회원들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톡톡 비어있으면 어떡하지? 연락을 아무한테도 안 드렸는데, 그래서 걱정했는데, 보니까 총장님 또 이렇게 약간의 어떤 오기 전에 저희가 설정록 이런 거 좀 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총장님 응원하고, 또 전남대 응원하러 오신 우리 보직자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서 저는 힘이 좀 납니다. 네, 전남대는 제가 아마 예전에 정치외교학과가 관광까지 해서 헷갈리는데 강의학번 아주 10여 년 전에 왔던 거 같고 그 뒤에 여기서 강의한 것이 처음인데 떨립니다. 네. 어쨌든 제가 아까 일타강사라고 그랬는데 저 나름대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들 하고 뒤에 이제 호남경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호남경제에 대해서 사실 저보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든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Q&A 할 테니까 네, 그때 또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으니까 네, 빨리 얘기할 거고요. 이거 제 병력이니까 아까 총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네, 병력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경력 중에서 제가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산업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글로벌 경제 상황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우리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때 조선 해운업에 종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운업에 평생 종사하시고 그리고 IMF 때 조선 기자재 중소기업 하시다가 IMF 때 망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IMF 때 굉장히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남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생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저희 가족의 우리 남매들이 아이들이 다 성장을 한 뒤에 망하셨기 때문에 큰 타격은 좀 덜 있고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어쨌든 대학도 가고 고등학교 때도 뭐 이렇게 그럭저럭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만큼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지나가는 사람이 혹은 이제 무심코 이렇게 발로 돌멩이를 툭 찼는데 그 돌멩이가 지나가는 이제 개구리한테 맞으면 그 개구리는 돌멩이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뭐냐? 경제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정책이나 이런 대외정책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아무런 악의가 없지만 실제로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많은 사람들은 생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정말 중요한 경제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존. 그런데 이 국민들의 생존은 어디에 다 연계되어 있냐? 글로벌 경제에서 대한민국의 생존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아버지께서 조선 해운업에 종사를 하시면서 싱가포르에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직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저도 초등학교를 싱가포르에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그게 1980년 전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79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유신 그때죠, 그죠?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제 글로벌 국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별로 알려져 있기 전에 800만 이후가 되어야 우리가 좀 알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갔는데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갔는데 막 아까 제가 들어올 때처럼 막 환호하고 막 박수치고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아이들이 막 저의 옆에 와서 막 말 걸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됐어요. 이렇게 날 좋아하다니. 한국이 되게 많이 알려져 있나 보다. 아니면 사람들이 한국 되게 좋아하나 보다. 지금 같으면 K컬처나 이런 거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철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 애들이 저한테 딱 제가 자리에 앉으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게 Are you Japanese?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일본인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나는 일본인 아닌데, 난 한국인인데, 약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난 한국인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다 실망하면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저는 받았어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그 충격과 그다음에 자존심 상함과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경험을 3년 넘게 제가 4년 가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때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모르는구나. 근데 제가 거기는 국제적인 굉장히 이렇게 좀 글로벌한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삽니다. 그런데 우리 반에도 싱가포르 우리 반에도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그다음에 미국인, 유럽인 막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들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우리를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갖고 있냐, 지금 그렇지만 어떤 나라 국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고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정말 자기 나라가 강해야 돼요. 자기 나라가 잘 살아야 되고 자기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있어야 되고 자기 나라가 잘 돼야 잘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은 제가 이제 정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제 생각, 제 철학은 두 가지에 기반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 아까 얘기한 개구리 얘기.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정책을 할 때는. 두 번째는 글로벌 세상에서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죠. 사실은 보기에는 우리는 한국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실은 모두가 글로벌 경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 세상에서는 국적이 곧 신분이다. 우리는 신분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만 그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여권 속에 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이 여권 때문에 밖에 나가서 차별받거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절실하게 어린 시절에 저를 지배했던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내 한국인들이 소수였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독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정말 모든 곳에서 잘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정은 못 받았지만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를 인정하고 있죠. 이제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훨씬 더 좋은 환경, 훨씬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보고 있다. 그런데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일단 먼저 미국하고 한국하고 최근에 관세 협상이 있죠.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였어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러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세 압박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관세 협상을 봐야 됩니다. 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를 좀 역사를 잘 알지는 않지만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런 건 많이 보죠. 한국은 한반도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반도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분쟁의 한복판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다라는 게 뭐 막연하지만 과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그러니까 한국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혹은 그 중간자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우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온 역사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보면 뭐 민주주의, 뭐 여러 가지 뭐 독재, 아주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제 분야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의 역사가 어떠냐? 저는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대한민국이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국전쟁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그리고 전 세계의 역사는 냉전 시대죠. 냉전 시대. 그럼 냉전 시대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자유 진영의 최천병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뭐 정치적으로 혹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점도 있었고 우리의 비판할 점도 있지만, 경제만 가지고 본다면 우리의 자유 진영의 최전선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정학적 위치를 우리는 10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진영에 있는 자유 진영에 있는 많은 국가들,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과 선진 국가들이 한국을 자유 진영의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고 체제의 경쟁에서 한국이 우월하게 나타나야,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자유 진영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냉전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원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모든 것이 무너진 전후 시기에 어찌됐든 그러한 어떤 환경을 10분 활용해서, 그래서 한미동맹을 하면서 미국의, 나쁘게 얘기하면 미국 발목을 잡아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도움을 다 얻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그럴 때 자존심이 있죠. 자존심이 있지만 그다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일단 생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생존해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냉전기가 끝나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국제사회의 정치, 국제정치의 역사는요,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미국 중심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미국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냉전 시대가 끝나가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손을 내밀죠. 그죠?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공산주의 진영의 우두머리인 소련을 견제해야 되니까 중국의 등석평하고 닉슨 독트린 발표하면서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시장 개방을 합니다. 근데 시장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뭐죠? 그때는 굉장히 중국도 낙후되어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산업, 전 세계의 공장이 바로 중국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자본을 중국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세상의 세계 모든 제조업들이 중국에 가서 싼 인건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싼 토지, 모든 것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많은 자본가들이 중국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투자를 하고, 중국이 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전 세계의 물가가, 그러니까 싼 물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은 어떤 한편으로는 전 세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중국이 흡수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항상 소련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미국은 이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개방을 하면서 중국이 전 세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 개방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중국을 보면서 어쨌든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이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도 같이 무너지고, 그래서 9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유럽은 독일이 통일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죠, 그죠? 그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죠? 그때 우리나라는 또 그 세계사적 전환을 잘 이용합니다.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단되어 있던 상황 속에서도 그 우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이용해서 우리가 자유진영이 어떤 최전선에 있다는 그것을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우리 그것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경제성장을 고도로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안에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제의 역학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용할 때 우리는 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전후 시대에 그런 우리가 북한하고 남북 간이 분단되어 있어서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고통을 우리는 위기의 기회를 활용해서 미국의 도움과 자유진영의 원조와 지원을 듬뿍 받으면서 우리 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 노력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왔을 때 우리 또 어떻게 했나? 소련 러시아가 되고 또 이렇게 소련이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연방이 그러면서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질 때 그리고 독일이 통일되고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돼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가 오죠. 그래서 미국 한 나라가 모든 전 세계 질서를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죠? 그때는 뭐 무슨 진영 대립 같은 게 약해져요. 거의 없어지죠. 그래서 한국은 어떻게 해요? 북방정책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도 역시 우리는 세계 변화를 잘 읽은 거예요. 그래서 북방정책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 전까지는 소련이나 러시아나 이 중국에 대해서 이 공산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지 않다가 그들하고 손잡고 이제 진출하죠. 경제적으로. 그죠? 그렇게 되니까 그것만 했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김우중 회장, 대구의 김우중 회장이 쓴 책 제목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죠? 그게 무슨 뜻이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물건을 팔 수 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어디를 가도 돈을 번다. 그게 뭐냐? 심지어는 독재국가에도 우리는 물건을 판다. 이게 뭐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변화를 우리는 잘 읽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활용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진출합니다. 한국의 상사가 어떤 데가 없죠? 삼성물산, 현대, LG, 그리고 대우 모든 그 큰 상사들이 다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 물건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재국가에도 물건을 팔았는데요.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글로벌 밸류체인 자체가 어디든 가서 이것을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just in time이라는 얘기랍니다. 혹시 들은 게 있는지 교수님들 워낙 제가 잘 아시는데 제가 괜히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just in time이라고 그러죠. 뭐냐? 어디든 가서 필요한 원자재, 필요한 노동력, 필요한 부품 가장 싸게, 가장 빨리 공급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만들어서 가장 좋은 제품을 가장 가성비 높게 가장 싸게 우리는 판다. 이런 얘기. 거기에서 이게 자유무역 시대, 아까 얘기한 탈냉전 시대의 미덕이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은 너무나 잘 활용해서 그래서 경제가 엄청나게 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just in time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서 다 거기에서 가장 사실은 큰 것이 뭐냐면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개방해서 아주 싼 제품들을 생산해냈는데 그때 우리가 바로 중간재를 파는, 왜냐하면 지정학적으로 중국 옆에 있는 국가였고 우리는 다시 태평양으로 면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에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파는 데 있어서 우리는 거쳐가는 게 많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이 한반도는 정말 금사람이 땅이다. 이런 데가 없다. 이런 데가 우리는 이것을 잘 이용하면 정말 계속해서 우리는 번영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위기가 왔어요. 뭐냐? 2007년 8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미국인들이 깨닫기 시작하죠. 중국이 2001년을 개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싼 제품을 생산해주고 그래서 미국의 자본가들은 금융자본을 비롯해서 미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죠? 중국에 공장을 짓고 해서 싸게 만들어서 잘 파니까 크게 성장을 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미국이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고의 중화항공업을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조선도 세계 1위였고 자동차도 포드 그죠? 이런 걸 비롯해서 세계 1위였고 그랬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중국을 이용하던 이익에 너무 들떠 있었던 나머지 나중에 딱 돌아보니까 미국은 이미 제조업이 사라진 거예요. 사양화된 거죠. 그래서 미국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미시시피 그쪽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포드라든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러스트 벨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녹이 쓴 벨트. 그러니까 뭐냐? 소위 그 철강을 중심으로 해서 철강 가지고 만드는 제품들, 중화학공업들 이런 것들이 다 몰락해서 이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하고 이런 데 훨씬 싸니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just in time 그냥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분업 체계에서 싸고 좋은 것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조달을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팔릴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은 실업이 넘치고 사형화되면서 이 러스트벨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화가 납니다. 아니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보니까 중국 때문인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말기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트럼프가 뭐라고 그러냐? Make America Great Again. 60년대에 전후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미국이 모든 전 세계 공업을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죠. 제조업을 부활시키자고 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그 백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그리고 그들의 꿈, 그들의 향수 이런 것들이 트럼프를 비롯한 마당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아셔야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지금 뭐죠? 지금은 이제 냉전이 아니라 탈세계화입니다. 자유무역 시대 끝났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보니까 무역을 해서 제일 인건비 싼 대로 원자재 제일 싼 대로만 하다 보니까 미국은 경쟁력이 없어요. 미국은 자본이 있고 빅테크가 있지만 그들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이 이건 아니야. 우리는 우리나라 중심으로 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중국은 또 뭐예요? 중국도 이제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생산기지 역할이라도 해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국도 머리가 커졌죠. 그래서 제조업이 첨단 제조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발전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진핑이 딱 보니까 우리도 이제 불기해야지. 그죠? 중국이 옛날에 중화세상을 비롯해서 중국이 옛날에 세상의 중심이어서 우리도 불기해야지. 그래서 제조업의 국산화 이걸 외치면서 2015년에 제조업 2025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2020
2025년까지 첨단 제조업의 국산화를 완료하겠다라고 하고 최근에 보면 80% 했다고 합니다. 80%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이 우리가 놀랄 정도로 그 유니트리라든가 이런 중국의 그런 회사들, 딥시크나 이런 것들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지경까지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는 이제 전 세계에 미국과 나란히 하는 G2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제 또 뭘 하냐? 이제 중국도 역시 달러 패권을 갖다가 위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브라질이라든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브릭스를 비롯한 그러니까 러시아, 브라질 이런 나라들, 약간 전체주의 성향의 나라들이나 제3세계 국가들하고 같이 함께 이 어떤 그 원료의 결제를 달러가 아니라 중국을 위안화로 하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1대1로를 통해서 아프리카나 이런 중동 같은 나라, 또 중앙아시아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중국도 일종의 제국주의적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게 전 세계의 상황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 뭐 신제국주의라고도 하고 자국중심주의라고도 하고 보호무역주의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속에서 중요한 건 한국이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야 중국한테서 낙수효과 엄청 얻으면서 등한제 무역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해서 어머 어떻게 큰일 났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큰일 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중국은 한국하고 사는 구조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아시아 특유의 성실성, 그 동아시아 특유의 유교 문화, 그리고 충성도, 국가에 대한 충성도, 애국주의 이런 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죠? 인건비나 이런 거는 더 싸, 중국이. 원가도 더 싸. 전기요금도 더 싸. 그럼 뭡니까? 한국이 중국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시절이 마치 미중 디커플링 할 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그 탈냉전 시대, 세계화 시대의 자유무역에 의해서 경쟁을 하면 한국이 중국을 이기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조업 현장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중국산 제품에 다 밀려나서 한국은 제조업이 망하게 생겨서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미국과 중국이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바로 우리는 이게 운이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딱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세계 정세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뭘 하냐?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재편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스틱 타임 하던 게 저스틱 타임이 아니고 그냥 경제 안보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곧 안보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적으로 의존하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면 전략 산업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시대로 바뀌고 있으면서 미국과 중국이 세게 경쟁을 하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중국하고는 경쟁이 잘 안 되고 이제 중국이 점점 가성비 때문에 가성비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됐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올 10월 달에도 그렇고 작년 12월 달에 미국 워싱턴 가서 올 10월 달에 이제 텍사스 갔는데 텍사스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서 미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제조업 부활 될 것 같아? 제조업은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조업. 그죠? 제조업은 노하우가 있어요. AI가 한다고요? 아직 멀었어요. AI는 지금 LLM 우리가 하고 있는 오픈 AI 이런 건 하지만 진짜 사람 수준이 돼서 휴머노이드가 공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수준의 그 손놀림까지 가려면 지금은 좀 오래겠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근데 미국이 볼 때 예를 들면
그 조선만에는 그래요.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계속 걱정을 하는데 그때 해상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군이 말이죠. 뭔가 하다가 배가 파손될 수 있잖아요. 배를 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배는 계속해서 너무 오래된 구형은 안 돼. 그거는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만들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5년 이때 이후로 자유무역 시대가 온 뒤로 미국은 제조라는 걸 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을 들어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배를 만들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조선소는 있지만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미국의 필리조선소 하나가 인수했다고 해서 제가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일단 백인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높아서 조선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히스패닉이나 흑인 노동자들이 이제 좀 저가 노동자들이 와서 쓰는데 그래도 인건비가 되게 비싸죠. 그런데 비용이 비싼 것과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경우에는 상위의 한 5% 내지 10%의 천재들이 움직이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한 98%의 국민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제가 볼 때는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 위에가 굉장히 똑똑할 큰 천재들이 많죠. 이민자들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인재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보니까 미국이 그걸 배를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국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야 니네 한국이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 아 그럼 중국한테 가서 주문해봐. 그죠? 중국한테 가서 배를 주문해봐. 그 주문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중국한테 배를 어떻게 군함을 미국 군함을 중국한테 가서 주문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군함이 중국 가서 수리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제대로 가장 잘할 수 있는 나라, 유일하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데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일본이 있지만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한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한 이점이 있고 우리가 이 상당한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약소국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략적 가치가 있어요. 특히 지금의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양 나라들을 볼 때는 한국이 없어지면 중국한테 주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물론 일본이 조금은 대체할 수 있지만 일본은 우리만큼 역동적이거나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독일은 너무나 빨리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한참 잘 나갈 때 중국하고 같이 중국의 낙수 효과를 막 얻었죠. 전 세계가. 그래서 싸게 많은 것을 생산했어요. 그런데 유럽은요. 너무 빨리 중국하고 손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비롯해서 많은 전략상을 해서 독일도 중국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다 대부분 먹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를 비롯한 이런 그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은 중국의 자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배터리들도 중국이 상당히 유럽 시장을 많이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고 있다가 더 이상 이걸 넘어가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도 그냥 엎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전 세계의 변화가 확실하게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냐? 자, 제가 여기서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한미 산업혁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갖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없으면 제조 부활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해요? 토지. 또 뭐가 필요하죠? 땅이 필요하잖아요.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죠? 땅이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해요?
자본. 돈이 필요하죠. 자본. 또 그렇죠.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한국이 가장 강한 게 뭐죠? 사람입니다. 사람. 인적 자원. 그죠? 기술력과 인재가 굉장히 수준이 높죠.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다? 우리가 이제 땅은 뭐 그래도 좀 있어요. 그죠? 뭐 국토는 좋지만 그래도 여기 전남에 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자본이 자본. 한국이 돈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AI 투자하는 거 보면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가 투자하는 규모는 우리가 비교가 안 되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나라가 크고 그만큼 그 나라는 인구도 많고 시장이 큽니다. 일단 시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장이 시장. 팔 데가 있어야 돼요. 팔 데가. 그래서 하나를 뭔가 이렇게 막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시장에 내놨을 때 그 시장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야 대박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투자도 거기에 맞게 대규모로 할 거 아닙니까? 시장이 작으면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없죠. 어차피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한테 부족한 것은 자본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하는, 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안 되게 됐을 때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죠. 그것은 뭐 사실은 그냥 아쉽긴 하지만 우리가 타고난 거니까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죠. 우리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미국의 빅테크를 보면 어마어마한 자본을 AI에 쏟아붓고 있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당연히 미국 빅테크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죠. 그냥 여기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이런 이제 AI를 가지고 AI라는 것은 일단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언어가 중요하죠. 언어로 소통하면서 학습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한테도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I도 인공지능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교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인공지능은 성능이 좋아집니다. 사람도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죠? 이렇게 굉장히 똑똑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교육을 많이 할수록 똑똑해지는데요. 그 교육을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그죠?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이 언어가 이제 또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데 5천만 명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영어를 몇 명이 사용하죠? 미국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영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죠. 이게 엄청난 힘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 교육시키니까. AI를 오픈 AI나 이런 데 또는 제미나이 같은 거를 전 세계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사용할 텐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하고 영어로 모든 문서들이 많이 작성돼 있겠죠. 우리나라도 한국어가 기본이지만 영어도 많이 작성하니까 그래서 논문도 다 영어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들은 다 영어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훈련시키고 영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는 뭐죠? 영어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AI입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4억의 인구가 중국어를 쓰잖아요. 다른 나라는 많이 안 쓰지. 그죠? 그래서 그 내수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도 딥시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한국은 안타깝게도 5천만 명,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약간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한계이긴 한 거죠.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을 알고 그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계가 인정한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의 목표는 미국과 중국 다음 정도는 좀 가자. 상금, 일단 주가가 밑에 있는 상금이 아니라 약간 붙어있는 상금 좀 하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데 지금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뭘 갖고 있냐? 인재가 있다고 했죠. 굉장히 유능한 인재. 왜 한국인들이 똑똑하냐? 이건 뭐 제가 약간 국법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애국주의자니까 왜 그러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DNA 속에 있는
어려움을 극복한 기회가 있다. 원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하드타임을 좀 받아야, 그래야 굉장히 적응을 하고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모든 개개인들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항상 이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 살아왔어요. 근데 그 발버둥이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버둥이 우리를 지금까지 있게 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분단돼서 너무나 힘들었어. 하지만 분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전략적 가치가 그걸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다고 분단을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왕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닥쳤으면 이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뭐가 잘 안 풀리고 있어. 그러면 이 안 풀리는 것을 나는 그것을 굉장히 고생을 해서 그것을 만약에 내가 극복해내잖아요. 그럼 그 경험은 다른 사람한테 없는 노하우. 그래서 그것을 그 위기가 다가오면 스트레스 받겠지만 이것을 극복하는 순간 다른 사람한테 없는 노하우가 나한테 생긴다. 내 DNA 속에 각인된다고 여러분 즐기세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제가 개인적인 대동청할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왔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로 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이 방위 산업에서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앞으로 저는 매우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자국 중심주의가 되면서 야 우리가 전 세계를 다 어떻게 지키니? 중동 옛날에는 미국이 원유가 필요하니까 중동에 가서 막 이권도 탐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별로 필요가 없어. 왜냐면 이제 시대가 점점 석유 시대가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원전도 있고 재생에너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리고 또 심지어 핵융합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왜 원유에 집착하겠어? 거기다 미국은 더군다나 셰일가스만 나와가지고 별로 원유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중동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다른 쪽으로 관심이 넘어가죠.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 야 니네 나라 국방은 니네가 지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보니까 유럽이 나토가 미국하고 같이 해가지고 러시아랑 싸웠죠.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딱 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미국은 항상 중국과 러시아를 이용한다. 미국의 외교 전략은 중국과 러시아가 옛날부터 같이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둘 다 전체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지만 둘이가 친할 때는 친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경쟁 심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미국이 잘 이용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세히 보니까 러시아가 눈에 띄는 거죠. 러시아가. 그러면서 중국을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계 대상이 중국인데 그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옆에 있는 나라, 러시아. 이 러시아랑 손을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는 거 막 때렸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죠? 미국이 유럽한테 야 이제 니네 국방 니네가 지켜. 중동에 있는 나라들한테도 니네 국방 니네가 지켜. 우리가 철수할 거야.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 막 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국방은 자주국방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전 세계의 자유무역 시대에 세계 평화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평화로웠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전쟁이나 뭐 없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별로 전쟁 준비를 하지도 않고 그래서 미국이 다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세상이 변했어. 미국이 자주 국방해라 이러면서 국방비 지배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수 막 하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무기를 이제 어디서 구해가지고 자주국방을 해야 돼. 그런데 보니까 미국산 무기를 다 사려면 너무 비싸고 접근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하고 무기 체계가 같으면서 가성비가 있는 나라가 어디겠어요? 누가 일본이라고 일본도 근데 일본은 이제 평화파에 계속 있어서 그런 자기계가 상당한 영향이 있긴 합니다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실제 실전을 한 적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한국전쟁에서 정말 실전을 터지게 한 나라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분단 그 경계선, 상가선, 그죠? 그 남북의 분단선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북한이 뭐라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국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냥 일본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자기들이 그래도 이 평화운동을 이제 해야 돼, 이제 좀 그만하고 자위대도 자주국방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사람이 있긴 하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껴오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그 전쟁의 위협이라는 것을 실제 느끼면서 살아왔잖아요. 많이 이제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서 한국은요, 그래서 열심히 국방을 무기 개발하고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실은 자주국방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무기를 개발하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무기가 사실은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GPS, TV 이런 거 있잖아요. 라디오 어떤 거 전부 다 사실은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이 됐다가 이게 실생활에서 응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것을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보니까 전 세계가 가성비 있는 미국하고 무기체계가 같은 나라의 방위 산업이 뭘까? 무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더니 한국산 방위 산업, 한국산 무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닌 이 결과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의 위기, 분단되어 있다는 위기, 언제든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이 위기, 이것이 결과적으로 시대가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한테 엄청난 시장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했지만 그럼 그런 것들도 뭡니까? 그 무기 체계가 미혹하고 같기 때문에 전 세계에는 어쨌든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무기 체계가 미국하고 같은 나라들과 러시아나 중국하고 같은 나라들로 나뉘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무기 체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걸 쭉 보면 그 외에도 여러분 AI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이 골드러시 시대에 금융 테러 사람들이 막 가요. 서부 개척을 합니다. 근데 서부 개척을 하고 막 가는데 실제 돈만 사람은 누구다? 청바지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그래서 그 금을 확률이 그렇게 높겠습니까? 그죠? 금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그냥 사방에 있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을 캐러 가도 금을 캐는 사람은 극히 소수고 사실 성공할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런데 그 캐러 가는 사람들이 곡괭이를 다 들고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금을 캐러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청바지를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곡괭이를 파는 사람, 이런 회사가 대박이 났던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이런 걸 파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AI, 오픈 AI, 딥시크, 이렇게 알파벳에, 그죠? 알파벳에 제미나이, 여기 막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에 5천만 언어가 쓰는 한국어로 된 이 AI LLM 모델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전 세계를 제패하기에는 약간 우리 늦기도 우리 조금 늦었어요. 사실 중간에 약간 제가 정치적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중간에 누군가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보니까 AI는 뭐가 필요해요? AI 학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학습해야 되죠? 그러면 학습을 하려면 뭐가 돌아가요? 뭘 학습하는 거죠? 뭘 학습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거죠? 정보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정보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가 쉼없이 돌아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데이터 센터예요. 네, 그게 DC예요. 그 정보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24시간 돌려야, 아니, 사람은 밤에 자지만 기계는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AI는 학습을 24시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24시간 동안 학습을 돌리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 어떤 제조업에서 필요한 전기 전력량의 최소한 한 7, 8배는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10배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고성능으로 하면 더 들겠죠. 아니면 또 더 발전해서 고효율 데이터 센터가 나와서 이거 막 꾸미는데 또 전기를 별로 안 먹는 게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기를 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뭐지? 자, 그러면 전기가 많이 나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뭐가 많이 필요하죠? 발전사, 소배전방 사업,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을 저장하는 배터리랑 ESS 사업, 이런 게 엄청나게 먹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지어야 되죠? 이건 다 뭐죠? 건설입니다, 건설. 근데 그냥 무식한 건설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설인 거예요. 기술 건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왔을 때 청바지랑 고기가 팔린 것처럼 AI 시대에 누가 정거가요? 반도체? AI는 뭘? 반도체가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그 AI 시대에 동반하는 반도체, 배터리, ESS,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사업, 원전, 재생에너지, 등등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발전소에 들어가는 건물 짓는 거, 이렇게 엔지니어링. 에너지 프로듀서. 예. 그것만 다 해서. 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냐, 이럴까? 반도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대만, 네. TSMC, 시스템 반도체에 잘하죠. TSMC. 또 생각나는 회사.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하나 더 있어요. 엔비디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 4개 회사가 정말 전체 판을 움직이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4개 회사 중에 2개가 어디 있어요?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죠? 네, 제가 꿈에는 좀 모르겠는데. 조선, 우리가 G2, 중국에 이어서 G2. 그런데 빙하를 깨는 쉐빙선, 그리고 LNG 선박. LNG는 선박에 조그마한 하자라도 있으면 폭발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가스를 저장하는, 액화시켜서 저장하는 선박, 가스를 액화시키는 터미널 엔지니어링 기술. 이런 거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도 물론 있지.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가 잘하게 됐냐? 우리가 석유가 없죠? 그죠? 우리 석유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라고 윤석열이 얘기했죠. 그래서 석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보 같은 얘기라고 했죠. 왜냐? 우리 석유는 안 나지만 석유 제품이 전 세계에서 단 손가락 안에 드는 수출국이에요. 석유 제품. 그 다음에 또 있죠. GS카이텍스. 그죠? 저도 또 회사에 있었지만 S-오일, SK에너지 이런 회사들이 뭐냐? 석유 제품이에요. 우리는 원료를 가지고 그대로 차에서 쓰지 않고 제품만 해야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석유가 안 나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것을 제품화하는 데서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수출입니다. 그러면
LNG 같은 것을 액화하는 기술, 그것을 건설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기술, 이런 것도 어디에 있어요? 이것도 다 한국에 있어요, 한국에. 현대건설, 무슨 중공업, 뭐 이런 회사들 다 그런 거 하는 회사.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아요? 이 모든 기술 변화, 이 모든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인프라를 누가 하고 있다? 한국이 하고 있는 거. 그러면 한국이, 물론 중국도 꽤 합니다. 우리만큼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럼 우리보다 로보틱스 같은 거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것도 있고, 우리보다 못하는 것도 있지만, 꽤 하고, 전력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죠. 그런데 미중 디커플링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사실 무슨 말 안 되지만 우리는 이제 뒤돌아서서 웃고 있는 거죠. 그죠? 뒤돌아서서 사실은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게 우리한테 고달플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미중 간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고래 싸움에 뭐 저는 새우라고 생각 안 해요. 뭐 하여튼 고래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돌고래쯤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고래 싸움에 새우가 춤추는 거예요. 그건 그 새우가 영리한 데 그 새우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터지죠. 그죠?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터집니다. 그런데 그 새우는 너무나 영리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 고래가 뭘 하는지 보고 있고 이 고래는 뭐가 필요하고 저 고래는 뭐가 필요한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 얘기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이건 너무 미시적인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제 관세 협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또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이제 관세 협상을 했어. 미국이 막 압박을 해. 그냥 사실은 우리 너희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보다 또 더 큰 글로벌한 어떤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미국은 기축통화국 달러 패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나의 미니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200억 불로 짜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이 사실은 다른 역외거래가 잘 안 돼서는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 안 합니다. 이제 우리도 외환 시장도 그렇고 원화를 글로벌하게 거래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야 여기서 우리가 이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한국도 그럴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 사람들마다 좀 생각이 달라서요. 아직까지는 관철이 안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기왕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건 승부 달링해야지. 그죠? 아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피할 수 없는 위기는 어떻게 해라? 즐겨라. 피할 수 없는 위기는 기회로 삼는다. 왜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것은 어떤 누구도 나를 당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하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위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는데 대비 투자를 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미국에 투자하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이 다 나가서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총 생산량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총 생산량, 총 필요량, 전 세계가 반도체를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급증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생산하는 것의 일부를 미국에 갖다 놓는다 한들 우린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쳐다봐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전략산업들을 투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전략산업의 전 세계 필요량, 수요는 급증할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국의 일부를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그 수요를 받칠 수 있다. 단 초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걸 우리가 극복하면 우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에 갔을 때 가서 그냥 생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가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한테 없는 거 글로벌 시장, 큰 시장은 소비자가 많아서 물건을 살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큰 시장에는 많은 인재들이 모입니다. 우리 인재가 우리 한국인들이 되게 똑똑하지만 우물안개구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시장에서 모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왔다 갔다 해야 돼요. 한국에만 있으면 안 된다, 절대로.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 가서 봐야 됩니다. 이게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당당하게 미국 가서 우리는 거기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에서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회사들과 협력할 기회를 잡는 거다. 실제로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테슬라가 구글이 한국의 회사들하고 협력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 회사하고 굳이 협력하고 한국에 주문을 하겠습니까? 그거 엔비디아 칩 같은 거는요 미국 정부가 허용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안 줍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거 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협력의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우리의 특히 벤처나 중소기업들이 정말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쳐다보면서 하다 보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옛날에 아이러브스쿨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들 많았잖아요. 그죠? 그 스트리밍 서비스 하는 회사가 이름이 뭐죠? 아이디온인가? 스트리밍 아니라 그 뭐였죠? 그게? 아이디어라고 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보면 하여튼 삐삐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최첨단 그 제품들을 한국이 가장 먼저 출시했는데 이게 한국 시장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 됩니다. 이게 미국에서 더 큰 시장에서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남미, 아프리카, 유럽, 동남아시아 다 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전히 세상 열고 할 일은 많은 시대가 우리 나름대로 만들면 됩니다. 그 진영 안에서.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서 우리는 이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지금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전남 이제 끝나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전남은 어떻게 해요? 그죠? 자 여러분은 원래요 그 있잖아요 뭐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처음에 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하는 데는 그 뒤에 재경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중국이 전기차를 잘하지? 왜 중국이 전기차 잘해요? 중국은 내연차를 못했기 때문에. 내연차 시장은 독일, 일본, 한국이 다 하고 있었어요. 미국하고. 그죠? 근데 중국은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중국은 전기차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비아트 뭐 이런 회사들 제일 가성비도 좋고 그 뭐 품질은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점유율이 큽니다. 전 세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 산업을 볼 때 남이 이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나도 이거를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남이 안 하는 것 중에서 앞으로 잘 됐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못하는데 내가 하면 잘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아야 돼.
근데 보니까 전남은 지금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전력. 네. AI 시대에 세 개가 중요해요. 칩,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근데 이 칩은 이제 반도체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기가 돌아가야 돼요. 풍부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남에 풍부한 에너지가 있다. 저 그거 몰랐는데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한 사람 많죠. 전남에 풍부한 에너지 있다. 아셨어요? 다 알아요. 죄송해요. 근데 그래서 저기 제가 써냈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현재 30GW 규모의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이 진행 중인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고, 이 중에서 반 정도가 허가가 이제 끝난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되는 것이고, 물론 이것보다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엄청난 양인 거죠. 엄청난 양이에요. 연간 한비 원점이 3,000MW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한 3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점이 한 기에 한 500메가에서 한 1기가 정도 되거든요. 1기가 1000메가니까. 그러면 지금 뭐 30기가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한 15기가만 가지고 보더라도 원전, 대형 원전이 한 15개 정도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이게 다 돌아가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은 이제 돌아가고 일본은 안 돌아갈 텐데, 이제 하고 있을 텐데요. 근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게 지금 재생에너지를 국가가 이렇게 주도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 사업자들 중심에서 하다 보니까, 발전 사업자는 막 생겨서 지금 허가 받아가지고 막 다 그게 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기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력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송전망이 부족한 거죠. 근데 송전은 누가 해요? 한전이 하잖아요. 그런데 한전은 송전은 어떻게 해요? 전국의 발전을 다 모아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전력망이. 그러니까 광주 전남 것만 톡 해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근데 쓰는 양은 또 전국에 필요한 데는 많은데 송배전망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으니까 발전해도 어떻게 필요가 없어. 근데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든 뭐든 전기라는 건요, 발전을 하고 바로 써야지 그거를 보관했다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근데 보관했다가 쓰려고 만드는 게 뭐죠? 그게 배터리잖아요. 그죠? 그게 ESS 전자장치 아닙니까? 근데 그게 뭐죠? 그 돈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고. 근데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걸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배전망을 많이 깔아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서 이 배터리 또는 대형 초대형 배터리 ESS를 이거를 갖다가 이걸 설치하는 게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원가를 낮춰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하는 것도 뭐죠? 이것도 뭐죠? 이것도 산업이에요. 이것도 산업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발전시켜야지. 원전은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때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몇 년 됐어요? 70년 정도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늦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부터 열심히 투자해서 사실은 경제성은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이거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출력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해봤자 보낼 데가 없으니까 그냥 출력 제어를 하면서 지금 썩히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죠?
네, 그런 상태고, 근데 광주는 이제 발전소가 없으니까 광주는 쓰는 소비자들만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하고 시민들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에서 그렇게 생산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전남에서 생산되는 걸 광주가 쓰면 되잖아, 싸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까 원가 문제는 아까 ESS라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다시 그거를 좀 면밀하게 봐야 되지. 일단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쓰지? 그거는 우리가 이 전기를 갖다가 전력 생산된 전력을 직접 발전 사업자한테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제도가 있긴 있어요. PPA라고. 그런데 그게 광역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는 전남에서 살기가 어려운. 아니 뭐 이런 바보 같은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환자가 진죠. 뭐 이런 게 다 있어. 아니 광주는 기업하고 시민들 뭐 발전소가 없는데 전남에서 지금 200% 300% 발전이 돼서 다 쓰지를 못해서 출력 제어를 하고 있는데, 응? 아니 왜 못 쓰는 거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개정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가만히 있어봐. 그거 개정하면 광주 호남, 광주 전남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충청도, 경상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갖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문현임 총장님 모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경제만이라도 광주 전남이 좀 통합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도대체 이 안에서 막 그걸로 막 그죠? 여기 생산하고 여기 소비하는데, 그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제는 내가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모여있는 것과 생산하는 것들이 하나 들어가서 노른자와 흰자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노른자 따로 흰자 따로 있으면 이게 좀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요, 저는 점점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작은 도시들이 막 난립하면서 서로 그 도토리 기재기하면 다 같이 죽는다. 그래서 통합해서 진짜 어디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거기에서 도시가 발생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글로벌 시장. 왜 미국으로 다 가고 싶어요? 왜 미국에 진출하고 싶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인재들이 모이니까, 실리콘밸리에 인재들이 모이니까, 거기 안에서 그들이 모여서 창업도 하고 아이디어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끼리 부대끼면서. 똑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그러면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어딘가에 모여서 와글 해야 되는 거예요. 와글. 온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온라인이 잘 되려면 그 안에 이 와글 해야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집단 수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래야 시장이 커지니까 어떻게 투자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투자하는 회사도 이게 시장이 커야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정받고 서로 나뉘어져 있으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통합이 필요한데 이게 정치적으로 애매하고 좀 약간 민감한 게 있어서 더 이상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통합하는 건 좀 그렇다더라도 저는 경제적인 통합은 윈윈이다. 윈윈. 확실하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산대구지 특별법을 이제 전략으로 지역 사립제를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대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전력을 쓴다라고 할 때 좀 공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럼 뭐냐? 발전망. 그러니까 발전소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싸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송 배전망이 짧으니까. 이게 길게 송전이 될수록, 그죠? 이 송 배전망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고, 그 다음에 전기가 오면서 소모도 되니까 마이너스 효과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받는 사람이 훨씬 싸게 받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수도권과 뭐 지방 이런 게 좀 있으면
그런 정책적인 어떤 고려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지역 차경제 용을 좀 만들자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시작이니까 너무 과격하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게 좀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많으니까, 전남이, 죄송합니다. 전남의 에너지가 풍부하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데이터 센터는 외국 데이터 센터가 와도 상관없어요. 데이터 센터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을 해가지고, 미국이 써도 돼요. 미국에 있는 회사.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데이터 센터가 여기서 여기서 이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죠. 그 세금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는 고용효과가 그 자체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세금은 들어오지만 그런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근데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금은 들어오지만 고용이 꼭 많이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야 돼? 우리 고용이 있어요.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토지, 자본, 사람이 들어와야 돼. 그러면 사람이 들어오려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있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만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기업이 왜 들어오지? 라고 했을 때 뭔가 유리한 게 있어야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하는데 그 기업한테 아무런 인센티브를 안 주면 오겠어요? 그죠? 안 오죠.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인센티브가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요금이 싸다. 자, 기업은 일단 기업도 마찬가지죠.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유치해야 돼요. 그 다음 원가가 싸야 돼요. 그죠? 싸게 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데 유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가를 싸게 생산할 수 있어야 돼. 원가는 뭐죠? 원가는 원자재 그 다음에 전기, 인건비, 대충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료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임대료는 우리 부천에는 계시지만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갖고 좀 싸게 어떻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기요금, 자 아까 분산에너지법을 비롯해서 이게 만약에 경제적으로 통합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적어도 전력 요금망이 통합된다든지 뭐 어떻게 되면 그러면 좀 싸게 전남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잘 풍부하게 유치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싸게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가 싸게 생산되기 위해서는 ESS라든가 다른 것들이 좀 더 보완이 필요합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한국이 그 부분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기업이 하려면 자본,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투자해서 뭐가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업이 여기 와서 잘 되게 하려면 사람들 나아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니까 인재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줘야 될까요? 그죠? 오고 싶어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광주에 와서 일하고 싶으려면 뭐가 있으면 되겠지? 여러 가지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국제학교. 네. 그러니까 교육. 네, 교육이 예전 교육.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데서 교육시키고 싶어. 그런 발상에서 시작한 게 여러분 사례가 있습니다. 포항제철에 보면 포항제철 고등학교가 있죠. 그 학교 때문에 옛날에 거기 사람들이 모였어요. 옛날이니까 지금 그것 끝나지는 좀 모르겠지만 학교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광주가 잘 되려면 전남대학교가 전 세계적인 대학으로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남대에 그렇고 많이 또 올 수도 있고 또 전남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중고등학교, 그죠?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편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지원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기업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네요.
근데 기업이 들어와서 하려고 보니까 또 원가 중에 뭐가 중요하냐? 세금. 세금이 다른 데보다 좀 싸면 좀 좋지 않을까? 원래 우리가 미국은 주주끼리 경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투자를 유치할 때 세금 가지고 경쟁합니다. 보조금 가지고 경쟁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재정분권이 안 돼서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뭔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지방에 오게 되면 뭐 근로소득세도 좀 싸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공제를 좀 해준다든지 이래서 세금이 싸면 기업들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사실은 그냥 똑같이 경쟁하면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플랜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기 투자도 하면서 여기에 아까 얘기한 학교, 주거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산업생태계 연구원 그 다음에 이 연구원이라고 하면 에너지를 여기에서 뭔가 클러스터를 만들고 싶으면 이 에너지 관련된 연구시설들이 여기에 다 모이면 좋겠죠. 적어도 국책연구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에너지 문제가 있긴 한데 아직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그럼 이제 한국인들도 많이 와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외국 회사들이 많이 유치할 수도 있어요. 조건이지. 그죠? 이런 것도 꼭 한국 회사만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에 시장이 커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도시를 키우고 싶을 때 여기에 막 산다는 해. 그런데 뭐 건물을 막 끌어줘요. 그러면 건물은 다 완공이 됐는데 텅텅 비어요. 아무도 안 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이 생겨야 되고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그럼 결국 뭐냐? 여기 들어오면 어떤 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어떤 몇 가지 앵커 산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파격적인 그냥 대충 조금 유리하면 안 돼요. 파격적인 혜택을 줘서 여기 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고 여기에 해야 여기가 기회가 된다. 그래서 에너지와 아까 여러 가지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생에너지는 간헐적이에요. 바람은 불었다가 안 불고 태양은 비쳤다가 안 비치고 흐렸다가 맑아집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할 때는 기저전력이 있어야 돼요. 꾸준하게 공급이 되는 변하지 않는 전력이 받쳐줘야 블랙아웃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블랙아웃이 되는 순간 제조업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량이 나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것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저전력으로 좋은 게 원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다행히 전남에 영광 원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 원전에 수명 연장도 하고 또 그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SMR이나 이런 것도 투자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SMR 같은 게 잘 되면 훨씬 더 안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래서 재생에너지와 같이 가지 않으면 간헐성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생태계를 만들고 아까 밸류 체인이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물류를 가지고 원료를 수입해서 또는 원료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부품과 기자재를 협력해서 어떤 최종 제품을 만들고 그것을 또 소비하는 시장과 그 소비하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서비스 시장과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하나의 거대한 클러스터 규모의 경제를 만들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두가 같이 힘을 합니다. 저도 힘을 하겠지만 우리 보니까 전남대에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거니까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산학협력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었고요.
대화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에는 또 환경 문제가 많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항상 생각하는 건데 경제 발전과 기술 발전이 있으면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런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생기는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한 청춘한 같은 것들 혹시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무조건 하지 마. 그죠? 무조건 하지 말고 우리가 환경을 보존해야 되니까 이 환경을 그대로 안 돼.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아니야 그거는 그냥 다 필요 없어. 우리는 일단 먹고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JK는 영화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대. 그죠?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럴 때는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요. 이제 점점 어떻게 돼가냐면 이 기업들이 어떤 개발하고 뭔가 산업 발전시키는 과정도 그것도 주민들과 함께 아까 주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과 함께 이렇게 이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같이 간다. 이게 ESG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도 그런 이론들이 발전해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에서 너무 큰 사고를 쳐버리면 주가가 떨어져요. 그죠? 네,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자국지만이 힘들어져. 평판이 나빠지면 소비자들이 또 외식이나 소비자들이 그 기업을 회피해요. 그래서 이게 기업의 이익하고도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이제 다양한 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환경 쪽으로 사실은 환경 관련된 산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에너지 산업 중에서 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폐 배터리를 다시 재활용하는 거, 이게 굉장히 환경에 친화적인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폐기물들이 2배, 3배 계속 쌓여있는데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걸 그러면 하게 되면 배터리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구하기 어려운 희귀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피터를 가지고. 그런 것처럼 희귀광물들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전 세계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전 재료들도 굉장히 사실은 구하기 힘들고 우리는 대부분 다 수입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경제 안보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가 거의 다 수입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 수입하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한국과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예전에 요소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런 밸류체인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들을 그거를 모색하는데 옛날에는 야 우리가 재활용해 이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헌금을 가지고 그대로 쓰는 재활용이 아니라요. 그것을 기술적으로 다시 재활용해서 거의 새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는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그게 또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회사는 원료를 갖다가 새로 수입할 필요가 없죠. 사실 사람들이 다 버리는 건 잘 모으기만 해요. 그죠? 이걸 잘 시스템으로 만들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들이 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광주에서도 폐 배터리 재활용 사업 이런 것도 한번 관심 가져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널리 자리 잡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당장 원가가 되게 낮다든지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버리지 이거를 수거를 제대로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시스템이 되고 정착이 되고 이게 이제 뭔가 차차차차 돌아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산업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산업이다.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것도
이제는 산업,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가 우리 집 근처에 하나 너무 싫어. 이래서 막 서로 환경과 관련해서 서로 실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가 정말 재처리가 돼서 거의 아무런 그런 어떤 혐오스러운 게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 공장 안에서 돌아가는, 우리 밖에서 막 그런 걸 봐왔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안에서 뭐가 돌아가는데 보니까 그냥 완전히 새롭게 됐어. 이런 게 우리는 점점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초보 단계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발전한 분야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 초보 단계냐면 이게 경제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정도가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이다. 사람의, 인간의 기술 발전에 대한 열망,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이 열망, 소비자들의 열망과 시장의 열망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저는 그 사업도 결국에는 돈이 되는 상황이고, 처음에는 항상 우리가 뭔가 시작하면 경제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개발하고 양보하고 하는데 돈 많이 들고, 사람들은 기존에 대규모로 양산되는 것이 훨씬 싸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이게 기술 개발이 잘 돼서 이게 아주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가 선입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이건 이런 것이야, 저건 저런 것이,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뭔가 산업하고 융합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환경도 산업하고 융합해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뭐가 나올 수 있어. 또 그리고 기업도 이걸 통해서 환경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렇게 만들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언주, 2025년 전남대학교 용궁포럼에서 소중한 강의를 해주신 이온주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용궁포럼을 통해 세계 경제와 지역 경제의 선생에 대한 해안을 나누어 주시고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영감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길에 전남대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구성원 모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감사표를 드립니다. 2025년 11월 18일 전남대학교 총장 이근대. 이어서 기념사진 촬영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총장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시고 다음에 저희 전체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예. 됐습니다. 하나, 둘. 예. 예.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자, 그럼 아까 홍대로 네. 지금 제가 네. 전남대 이현주 의원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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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박수 해주세요.